저는 사실상 백수, 그 명목상 국제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구정은이고요. 오늘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무슨 뭐 어려운 강연, 아프리카의 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강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을 갈 수 있을 건가?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그냥 팁, 되게 가벼운 토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감탄사 매우 환영합니다. 에이, 와, 우 이런 것도 환영해요. 예. 그래서 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이상하다,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파리 여행 가는 법입니다. 일단 여행 맛보기로, 이거는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맛보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우간다의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생긴 나무들 있잖아요. 대충 이상하게 생긴 거를 다 그냥 아카시아라고 불러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더 이상하게 생긴 거는 이제 바오밥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게 사바나, 예, 들어보셨죠? 사바나라고 해서 초원지대,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풀밭임, 그래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밀림, 이런 거 열대우림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두런 사막도 그렇고 여러 지형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사파리 차량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 열리는 거, 그런 거 타고 이렇게 막 달리면서 보는 거, 그런 거는 보통 게임 드라이브라 그러거든요. 게임은 사냥감, 동물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사냥감을 보면서 달리는 거. 게임 드라이브는 주로 이런 사바나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제가 갔다 왔더니 그런 거 사파리 차량 타고 막 달리고 이런 거는 옛날 유럽의 귀족들이 하던 거 아니냐.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 전혀 위험할 거 없고요. 네. 그래도 사바나. 여기 이렇게 저는 우간다에서 찍은 거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저 땅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개괄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사진에는 이렇게 실제 보는 것보다 안 나오잖아요. 이 광활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안 잡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여행 낚시. 여기가 제가 묵었던, 이 사바나에서 묵었던 롯지예요. 이 숙소. 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 옆에 까마귀들이 다 때려잡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 근처에 약간 늪지대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동물들이 원래 물 먹으러 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동물들을 직접 만나는. 모기 없어요? 모기? 많죠. 근데 이 동네 모기들이, 애들이 좀 야가더라고요. 이 동네 모기들이 뒷심이 없어서 물려도 생각보다는 오래 안 가고 애들이 좀 희미해요. 그래서 이거 칙칙이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다녔는데, 전 여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전 열심히 뿌렸는데 제 동생은 또 안 뿌리더라고요.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우간다 여행 내내 먹었던 나일 맥주.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우간다에 여행하는 동안에 날마다 한 병씩 먹었는데, 이 나일 맥주만 해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만든 지 이게 한 50년 된가 생겨났는데, 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인도계가 많아요. 근데 간디도 남아공에 있었잖아요. 인도계가 많아서 인도계가 만든 맥주 회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이 맥주 회사가 국유화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90년대 거치면서 민영화됐죠. 그래서 제가 이 우간다에 나일 맥주가 있는 거는, 나일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가 우간다에 있어요. 그 우간다의 진자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맥주의 본사가 있어서 나일 맥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면서 먹었던 이 맛있는 맥주, 나일 맥주, 지금은 결국은 소유주가 안후이저-부시라는 회사, 한마디로 버드와이저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맥주가 되었다는 스토리인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가 이 롯지에 딸린 지붕 없는 샤워장. 그래서 이런 데를 저 이제 패키지 투어로 전부 다녀왔고, 12일짜리 패키지로. 네.
이건 이제 국립공원의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너무 많았는데 제가 동영상을 까먹고 전달 안 해드렸네요. 얘네들은 제가 굳이 찍은 게 버팔로 세계의 말 그대로 루저들이에요. 버팔로들은 수컷, 큰 수컷, 힘센 수컷 중심의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해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력 경쟁이 벌어져서 도전자가 이기거나 죽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죽지 않아도 이제 패자가 되고, 그러면 아니면은 뭐 거기 원래 센 수컷이 도전자한테 밀려서 졌다. 아무튼 루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루저가 쫓겨나요, 무리해서. 근데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초원에서. 뭐 사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루저들은 루저들끼리 나가서 이러고 산대요. 근데 하마도 똑같대요. 하마도 루저가 생기면 쫓겨난 하마들이 루저들끼리 모여 사는데, 거기 가이드 말로는 루저 버팔로들과 루저 하마들이 서로 돕고 살기도 한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건 아무튼 그런 동물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해 뜰 때. 이 코끼리는 언제나 봐도 우리가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면서 봐야 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멋있어요. 코끼리는 특히 이렇게 혼자 다니는 코끼리들은 엄청나게 거의 굉장히 멀리서 찍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코끼리가 가까이 우연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그렇게 혼자 다니는 코끼리들이 주로 이제 젊은 수컷들,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는 무리를 지어 다니고. 예전에 케냐에서도 제가 코끼리 일가족을 본 적이 있는데, 사파리 투어를 갔다가 맨 앞에 딱 엄마 딱 하고 줄지어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거죠. 엄마, 그 다음에 애들, 맨 뒤에 아빠, 이렇게 딱 가는데, 보면은 참 저런 분들은 존경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잡아 죽이고 상아 가져오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물론 최근에는 코끼리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열심히 해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올 봄인가에도 아프리카 제일 잘 사는 나라, 이제 뭐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경제 규모가 크지만 보츠와나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의 거기는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완전히 중위권 국가로 발돋움한 보츠와나 같은 데는 코끼리 하도 많아지니까 사고 많이 나고 막 이래서 나중에 뭐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 코끼리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냥 관광은 중단시켰다 했더니, 니 뭐 때문에 중단시켰냐고. 근데 우리 코끼리 니네한테 10,000마리 보내버린다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던. 예. 요즘 멧돼지처럼 되버렸군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아를 캔에서 쓰는 거는 매우 나쁜 짓이고, 이것은 우간다의 또 다른 곳 분연이라는 호수예요.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운데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여기는 깊이에 대해서 거기에 가이드가 말한 것과 위키피디아에 나온 것들이 거의 몇천 미터씩 차이가 나고 정말 근거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아무튼 수심 7m 밑으로는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해요. 고지대여서 용존 산소량이라고 부르는 거, 산소가 많이 녹아있질 않대요. 근데 아무튼 이 구름이 비치고 너무 예쁜 곳.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오늘 제가 지금은 여행 사진을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진들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뒤죽박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라는 곳은 54개국이 있는 대륙이에요.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시아다. 어떻게 하나로 말을 하겠어요. 근데 물론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징적으로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혹은 불편하고 싫은 것과 아름다운 거에 대한 판단도 너무너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뭐 아름다운 거, 여기는 르완다의 북카페는 뭐 서울이랑 똑같죠. 예, 이렇게 똑같습니다.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라는 곳에 있는 북카페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제 동생 불쌍하게 여기 찬조 출연하고 있는 허락도 안 받고, 네. 북카페입니다. 물건도 비싸고 뭐 책 팔고. 다만 굳이 제가 여기서 서울의 책방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 불어 영어로 된 책들이 있는데 동화책, 그림책이 있잖아요.
다 피부가 검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동화책. 사실 이 나라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약간 좀 신선한 느낌. 그리고 확실히 흑인과 관련된 그런 여기는 예, 그런 책들 같은 게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북카페 아프리카라 여기 뭐 그냥 아프리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 아프리카에도 당연히 이런 곳들 뭐 지금 뭐 이런 게 너무 많고 예, 키갈리의 수도 이 르완다의 수도 다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 택시도 있지만 여기에 식당에 큰 식당도 그렇고 아니면 굉장히 허름한 길거리 부스 같은 진짜 허름하고 지저분한 아니고 허름한 식당인데 어느 날은 아 식당에 사람 없네 그러고 들어가고 어느 날은 그냥 우리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에 그냥 여기서 사다가 그냥 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자 그래서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거기도 배달의 민족이어서 배달 오토바이도 있는 걸 모르고 그랬다가 아니 우리 차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원래도 좀 오래 기다리는데 아프리카라서 오래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세계 어디를 가건 한국처럼 빠른 데는 없어요. 네, 다른 다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달의 민족들이 거기서 오토바이에 열심히 기다리고 있더라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대형 마트 있고 뭐 다 똑같은 사람 사는 세상. 자 이번엔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여행 맛보기를 하셨으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붕가붕가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죠? 예, 붕가붕가 예, 비속어입니다. 비속어인데 예, 모르는 분들도 붕가붕가 모르는 분들 잘 모르세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아시고 예, 붕가붕가라는 건 말 그대로 비속어입니다. 여기 19금 예, 그런 애널 섹스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갑자기 이탈리아에서 붕가붕가 파티가 이슈가 됐어요. 그때 이탈리아에 베를루스코니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친놈이기도 했죠. 그래서 네, 미디어 재벌 출신이고 정권을 오래 잡았었어요. 막말에다가 말도 안 되니까 트럼프 같은 원조 예. 근데 그때 이제 한마디로 뭐 모델들 뭐 이제 그 성매매 여성들 불러다가 자기 뭐 별장 호텔 이런 데서 붕가붕가 파티를 했다. 난교 파티 같은 거. 그래갖고 이게 당연히 그게 난잡한 성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갑자기 붕가붕가 파티가 이거 왜 나오느냐. 아니 그런 거를 왜 붕가붕가라고 부르느냐.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붕가붕가에 대한 말이 나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흑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식이종한테 잡혔더니 너 붕가붕가 당할래 죽을래 뭐 이랬다. 이런 식의 내용의 우스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붕가붕가 파티가 나온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궁금해서 붕가붕가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1910년대 최소한 기록이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이 1910년대부터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에서부터. 그래서 그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드레드노트라는 큰 배가 영국의 항구에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일군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풍의 복장, 흑인으로 이제 백인, 영국인들이 이런 걸로 꾸민 다음에 배에 올라가서 우리는 아비시니아의 왕자다. 아비시니아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인데 그러면서 붕가붕가 막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자기네들이 그렇게 외친 게 장난이었어요. 외친 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붕가붕가가 유행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드레드노트의 장난꾸러기들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옥마를 타고 떠나간 숙녀가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남장을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붕가붕가를 우리가 유행어로 만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 이 중에 한 명인 남동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1950년에 루니툰스 애니메이션 중에 이 부시 헤어라는 이제 벅스바니 캐릭터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붕가붕가 또 외치는 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래요. 거기서의 그런 말을 들은 대상은 누구냐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의 에버리진이라는 에버리진이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죠. 그들은 거의 절멸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원주민 소년한테 역시 벅스바니가 하는 말.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 그래서 예, 여기 제가 요 얘기만 너무 사파리 얘기하다가 너무 얘기가 무거워졌는데 예, 세라 바르트만이라는 여성, 제가 그 사진을 일부러 안 가지고 왔어요. 모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여성이었는데 아마 18세기, 19세기였을 거예요. 아프리카 여성들이 중에 이게 흔히 체형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굉장히 큰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흔히 그냥 체형이 다르다보다 훨씬 더 엉덩이가 큰 이 허벅지와 둔부에 지방이 과대 발달하는 그런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여성이 유난히 엉덩이가 너무너무 큰. 근데 그래서 그 여성을 붙잡아다가 유럽에서 전시를 시켰죠.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시키고 심지어는 그 여성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이제 시신을 알코올에 담가갖고 혼질을 했다가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여성을 호텐토트 비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비너스는 당연히 그런 여성을 상징하는 거지만 호텐토트는 뭐냐면 그 남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한마디로 떼떼떼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음을 좀 어린애들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른 용어였는데 붕가붕가도 그런 식의. 그래서 붕가붕가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 그런 것들이 되게 뜻밖의 장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저의 젊은 시절이에요. 2005년에. 저는 이번에 사파리 여행도 갔다 왔지만 아프리카와 저와의 인연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프리카에 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만 이번에 루안다, 우간다까지 해서 9개국을 가봤어요.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모로코와 이집트를 가봤었고, 아프리카에 9개국을 가봤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를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자체도 없고, 너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너무 없고,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갔다 온 사람 자체가 너무 없어서, 제가 무려 외교부의 아프리카 자문위원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는 학계라는 것도 너무 좁고,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아프리카 성덕이 됐냐면,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옛날에 특히 2002년에는 뭐 축구, 여기 또 젊은 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나요. 여기서 또 이제 연식이 드러나는 2002년에 그 한일 월드컵 때, 근데 사실 98년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2002년 월드컵 그 난리 복세통에도 저는 길거리에 한 번도 응원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에서 정신 집중해서 목욕 재개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보면서, 그땐 제가 문화일보에 근무할 때였는데, 허구한 축구를 국제부 기자인데 축구하는 날은 새벽 3시에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보니까 선배들도 저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오죽하면 그때 피파에 개정된 규정을 막 보고 있었대요, 우리 부장이. 야, 구정은 넌 우리 회사 사교는 한번 읽어봤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 뒷자리에 체육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우리의 성적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2005년에 독일 월드컵 조추첨을 독일에서 이제 하죠. 근데 그때 2002년 끝발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뽕 맞은 기분으로 이번에도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경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추첨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체육부 기자들은 추첨 결과 나온 거 보고 조별로 뭐 이렇게 그 전략 분석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옆에 부서에 일손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 저를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저더러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조추첨을 보는데, 옛날 사람들만 혹시 로타우 마테우스라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옛날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마테우스 선수. 마테우스. 선수는. 네, 그 마테우스가 우리를 딱 뽑는데 토고랑 딱 같은 그래서 토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정말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축덕들은 다 아는 왜냐면 거기에 아데바요르라는 전설의 선수가 있었는데 다들 축구를 정말 모르시는군요. 와 진짜 이럴 수가. 아데바요 드록바 이 정도는 드록바는 들어봤어요. 코트디부아르의 드록신이라고 부르죠 우리 축구 팬들. 근데 그래서 뽑아서 그때 회사에서 야, 토고 그런 나라가 있어?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희 그때 국장이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서 가볼래? 가서 아니 뭐라도 사람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 토고랑 같이 뭐 경기를 해야 될 텐데 가볼래? 그래서 그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죠 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껴입은 상태로 아프리카의 토고를 갔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토고예요. 제가 처음 갔다 온 아프리카의 토고. 토골이 있네. 토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개발이 무슨 뭐 아주 작은 섬들 이런 데 빼면은 가장 거의 작은 축에 들어가고 가장 개발이 안 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한 마을에 가서 찍은 건데 아프리카에 이런 곳이 있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 20년 전에 사실이니까 거짓은 아니지만 아프리카가 다 이런 모습인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개발이 덜 된 나라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 돼서 이런 상태인 것. 제가 이건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이분들은 까매서 저만 나온 집이에요. 집과 여기 동물도 키우고 뭐 이런. 그래서 토고를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와 인연을 맺게 됐죠. 그래서 이게 토고는 여기 사연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이게 토고의 이런 곳들이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 지금 제가 여러 나라들을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해볼게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완전 진짜. 자, 첫 번째 질문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안 무서웠어요? 이거예요. 근데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20대 여성들한테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많은 여성들이 무섭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길에 남성 하나만 나타나도 그것도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라크에 가는데 이제 곧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무서우냐? 그럴 때 느끼는 무서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하냐 안 하냐 이거는 정말 아프리카는 위험하지 않아요 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지구상의 어느 곳이나 그렇듯이 위험한 곳도 있고 안전한 곳도 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지도를 제가 더 예쁜 지도를 뽑아왔으면 좋았겠지만 인터넷에서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은 대체로 옛날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옛날의 그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요 땅에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이게 최신이고요. 이게 안 갈라져 있으면 2011년 이전의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갈라져서 여기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인 2011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UN 회원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이게 없으면은 좀 옛날 거고 오늘날 거고 뭐 요즘 거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국가 하나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이 선까지 이 정도 선을 북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아프리카는 아랍계가 많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좀 많고 그리고 사막성 건조지대이고 예전에는 대충 이 정도까지 여기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요 지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요게 서사하라라는 곳인데 모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인정하는 나라들보다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이 지도는 서사하라를 독립국으로 본 사람이 그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하라 모로코를 한 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 그 다음에 이거를 별개의 국가로 독립을 인정한 몇몇 나라들 입장에서는 55개국이 되는데, 예전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마그레브, 북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여기 사하라 사막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져서 그거를 사하라의 확장 내지는 사하라의 남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여기 유목민들이 목초지가 없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면서 자꾸 분란이 생겨요. 여기로 막 내려오면서 분란이 생겨서 여기에 특히 흑인들이고 그런 정주민이 사람들과 싸움이 붙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수단이라는 곳의 문제였었고, 대체로 이 정도 선까지 지금은 북아프리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블랙 아프리카. 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섭사하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 아프리카 갔다 왔어라고 할 때 이집트를 말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쪽이 이렇게 동아프리카입니다. 요 정도가 동아프리카고, 여기에는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고요. 요 정도가 이렇게 서아프리카, 이쪽이 다 이제 서아프리카고, 요 언저리가 이제 남아프리카인데, 중부에 이 거대한 땅, 이게 지도가 좀 왜곡이 돼서 그런데, 이 중부에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여기 콩고 공화국이 따로 있어서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 DR 콩고, DRC라고 부르는데, 그 영국 작가 중에 조셉 콘라드의 책 암흑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암흑의 핵심이 여기예요. 콩고라고 옛날 기록에서 콩고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인데, 한동안 콩고 공화국이 조그만 게 따로 있어서 이제 여기가 옛날에는 한 90년대, 97년까지는 70년대부터 97년까지는 자이르라고 불렀던 나라였어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큰 나라가 있고, 이제 나머지도 여기 서아프리카. 그런데 이쪽은 이제 지중해와 이제 중동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이쪽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정치에서는 중동 북아프리카다 해서 메나라고 따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아프리카는 동아프리카는 이쪽에 보면 여기 중동도 있고요. 여기 인도가 있어요. 대체로 인도양 문화권, 아랍 문화권.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유사 이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화권이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서아프리카는 이 앞에가 대서양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별로 그렇게 이제 그 정교하고 대규모의 국가 체계가 굉장히 늦게 발달한 곳들, 다른 어떤 교류가 없고,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 많이 끌어갔던 곳도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유럽의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포르투갈의 그 바스코 다가마가 이렇게 해서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노예 해안, 황금 해안, 상하 해안들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이보리 코스트 영어로는 그거를 그대로 불어로 바꾼 게 코트디부아르예요. 상하 해안이라는 게 나라 이름이 됐었고, 여기가 서아프리카. 이제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는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가본 거는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여행이. 왜냐면 이번에 놀러 간 거니까. 그전 갔던 건 다 일하러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이제 별로죠. 일하러 가니까. 별로고, 그 다음에 제가 서아프리카에 갔던 곳이 여기 지도에는 너무 잘 안 나오는 토고,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나오는데, 토고, 가나, 저는 그래서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옛날에 내전이 일어났었던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시에라리온, 이거는 사자의 산이라는 얘기인데, 사자랑 상관없는, 시에라 네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에라리온 이런 데를 가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케냐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을 가봤었는데, 예, 그래서 위험이란, 다시 돌아가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간다, 루안다라는 데는 극도로 안전합니다. 루안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안전해서 여성들 야근을 많이 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루안다는 안전이 정도가 지나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압박감이 좀 느껴져요. 너무 안전하다 못해 안전하고 너무 깨끗해서, 깨끗함이 왜 사람이 사는 곳에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깨끗하지만 내가 꼭 이렇게 뭐 버리지 않아도 뭐 잘못해서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그런데, 동네에 보면은 뭐 좀 지저분하게 사는 집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5호 담당제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이게 아예 행정구역 단위로 쫙 맞춰져 있어요. 이거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반체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극도의, 거기서는 그래서 큰 말하자면 뭐냐면 억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욕할 수 없어요. 더럽고 위험한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라는 문제인데, 근데 위험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은 제일 위험한 거는, 제가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총에 맞는다? 내가 있는 곳에 테러가 일어난다? 뭐 미사일이 떨어진다.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곳에 가지 않는 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제일 무서운 거는 저는 교통사고.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119가 달려올 수 있느냐, 구급차가. 저는 너무나 많은 그 사회의 그 인프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병원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보건의료에 그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죠.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만일의 경우 거기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이런 상황을 상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도 사고가 나면 보험 뭐 어마어마하게 뭐 1억 원 진료비 나온다더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미국은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도 같은 거, 치안 문제. 그래서 골목 같은 데를, 여기서 이 뒷골목을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근데 아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광을 가셔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패키지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는 패키지 말고 현지에서 그 왜 패키지로 다녀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본격 여행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취재로 간 거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갔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이 버스 자체는 굉장히 새 버스였는데, 고속버스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많은 지역에서 주소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힘들어져요. 한국 분들도 심지어는 주소를 잘 못 대요. 주소란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주소를 그래서 이제 루안다 같은 데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병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누적돼서 나온 건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주소는 뭔가 배달받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옛날에는 그 큰 길가에 뭐 사거리 지나서 그 병원의 오른쪽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편과 택배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근데도 물건을 배송하긴 해야 되니까,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 높은 버스의 1층에는 전부 다 짐을 싣고, 그게 일종의 택배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타면서 찾으러 오겠죠. 2층에 타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아이들도 많았지만 80명 정도, 그리고 한 35도 정도 되는데 에어컨은 없고, 그런데 저는 내려서 언제 화장실을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도 마시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여행 가시나는 그런 상황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그런 데를 그런 경험을 찾아가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서아프리카였고 그리고 근데 가는데 올라가는데 이제 내전이 심하진 않았는데 뭐 약간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걸 지나가는데 총든 반군이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총 이렇게 대고 총을 뭐 이렇게 들이댄 건 아니고 이렇게 메고 토행세를 내라. 진짜 그거죠. 그 왜 드라마 있잖아요. 얼마면 돼?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근데 우리 돈으로 한 500원? 그래서 네. 그냥 가뿐하게 냈는데 그런 상황이 위험하느냐?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고 그때 제가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인데 예를 들면 그럴 때 제가 보기에 더 위험한 거는 저 반군이 나를 공격하거나 이럴 확률보다는 저 총 잘못해서 밖에서 누구랑 싸움이라도 붙어서 저거 이제 오발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의 제일 큰 도시 라고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데들은. 그 위험은 어느 정도냐면 차를 타고 가면은 차에서 무슨 시원한 바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창문을 내리면 안 돼요. 승용차를 타고 간 누구랑 가건 간에. 그리고 반드시 잠가 놓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누가 그거 창문 그 문 열고 총 들이대고 강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특히 해서 남아공에 갔다 오신 분들이 캡타운 가서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요하네스버그 이런 데 갔다 오시면 도저히 거기는 그러니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루안다 같이 저도 동생이랑 동계산 잘못해갖고 계속해서 택시비를 동계산 동생이 자꾸 현금을 ATM은 저 먼 데에 있는데 현금 계속 잘못해갖고 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도 이 밤에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데 우린 대체 왜 자유로 같은 곳을 우리끼리 걸어다니고 있느냐 막 그랬는데 너무 안전한 곳도 있고 근데 사실은 루안다가 극단적으로 안전한 건 있어요. 그건 세계에 드물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사실 아시아에 딴 데 가서도 안전한 곳도 있고 좀 덜 그런 곳도 있는데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 가면은 뭐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저 갔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은 적이 있었는데 아픈 거야 뭐 그냥 뭐 잠깐 그냥 한 대 맞은 거지만 이제 그 옆에 현지인과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을 본 거예요. 해보고 만약에 혼자 있었다. 그럼 바로 강도로 돌변했겠죠. 근데 옆에 딴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이것도 위험이냐 아니냐, 위험하지 않느냐. 일단 말라리아 약을 먹고 확률 주사를 맞아야 한다.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사실 모두가 가세요라고 권장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뭐 그 선생님 그 친구분이 뭐 암 투병 하셨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한테 이제 뭐 확률 주사를 맞고 왜냐면 확률 주사는 다 걸릴 위험보다 요구를 해요. 그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런 분한테 가시고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라리아 약이라는 거는 말라리아는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라리아의 모기가 매게 하는데 모기가 말라리아의 원충이라고 불리는 원충이 모기한테 들어갔다가 그게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되는 모기 매개 질병이에요. 근데 그 원충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해요. 사람들이 죽는 건 다 그 원충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충에 감염이 돼도 예를 들면 한국처럼 의료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라는 거는 그러면 모기 안에 들어있는 원충이 그 원충인지 저 원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한 90년대, 2000년대인가 한국의 그 연예인 한 분이 실제로 그분은 아시아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가 굉장히 안타까운 운이 없었던 케이스였는데 이 말라리아는 백신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열대열 원충에 대한 거 아이들용으로 말라리아 백신이 이제 발명이 되긴 했는데 이제 왜냐면 대부분의 것은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말라리아 약은 그래서 백신이 아니라 걸렸다는 가정하에 일단 굉장히 센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래서 이게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산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별, 연령, 평소 건강 상태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먹어봐야 나는 너무 뭐 열이 나고 아파, 몸살기가 있어 일지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을지를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약을 먹고 그래서 다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데를 왜 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고 좀 뭐 먹고라도 나는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것도 정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3종으로 묶어서 하는 뭐 파상풍과 여러 가지 백일의 등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릴 때부터 다 맞았기 때문에 다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더 보완으로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면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약을 먹고 나면 어느새 비용 20만 원이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제가 점점 더 아프리카 여행을 못 가시게 막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곳 여러 가지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한 200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에라리온입니다. 갔다 왔더니 이제 사진 걸 보고 회사 선배들이 난민촌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네. 요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극심한 내전을 겪었던 90년대에 극심한 학살이 벌어졌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걸로 유명한 근데 여기에 내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여기 사람의 말이 있다라는 책을 제가 광고를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아무튼 여기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고 근데 이런 사진은 그건데 여기서 제가 쓴 건 이것은 바로 루안다 얘기예요.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이유가 있느냐 루안다는 딱 가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게 과해요. 모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건 다들 루안다에 대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똑같아요. 깨끗하다. 근데 너무 깨끗해서 이제 제가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날은 루안다 최고 부담. 왜냐하면 잘못해서 공초를 떨어뜨리려다 하면 바로 경찰이 달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그게 시골로 가도 뭐 아주 시골에 무슨 진짜 뭐 너무 시골의 흙바닥에 가면은 약간 좀 쓰레기가 있는 곳도 약간 보긴 했지만 진짜 과하게 깨끗한데 이게 쓰레기만 없는 게 아니라 덤불 같은 것도 싹싹 어찌나 다 이 사람들은 이거에 목숨 거는구나 싶은 일단 이 나라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입니다. 예, 소매점에 다 종이봉투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할 때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 성장을 하려는데 그 가게의 비닐봉지가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발한 나라들은 전부 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했는데 앞으로도 개발할 나라들은 다 환경 파괴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주제예요. 아무튼 그런 나라이고 그 다음에 루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1994년의 제노사이드 그 제노사이드는 너무 끔찍했던 사건이죠. 너무 끔찍했던 사건이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원래 이 지역에
투치족들이 왕국 같은 게 있어서 뭐 투치족들이 뭐 지배하는 왕국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랬다가 벨기에 식민지가 됐는, 벨기에 식민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벨기에 국왕이 갖고 있던 사유지처럼 이랬다가 나중엔 벨기에 식민지가 됐죠.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제 벨기에 국왕이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이제 르완다는 그랬다가 그때 벨기에 식민당국도 투치족을 지배계급으로 삼아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거를 했고, 근데 그게 뭐 일각에서는 벨기에가 없는 구분도 만들었다, 민족을.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역사상 투치라는 지배 민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한 다음에는 후투족이 인구의 85%입니다. 투치가 한 15% 되고,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한 0.1% 정도의 트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피금이라고 불렀던 경멸적으로. 근데 아무튼 후투가 이제 다수가 된 거죠. 후투족 정권들이 이제 투치를 탄압을 했고, 그 투치들은 밖에 우간다라든가 이웃한 나라들로 돌아가서 피신을 해가서 힘을 키우고 이제 민병대 조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투치들을 후투족들이 선동을 해서 이제 학살을 한 것이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예요. 1994년에 대규모 제노사이드로, 옛날에 뭐 200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조사 결과 르완다 정부가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저 무의미한 얘기예요. 200만 명이 죽은 건 많은 거고 80만 명이 죽은 건 적게 죽은 거냐. 그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굉장히 제가 너무 이 설명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르완다라는 나라가 그때 그래서 투치족 중에서 이제 학살이 벌어졌을 때 우간다 쪽에 가서 피신해갖고 후투 정권과 싸우면서 힘을 길렀던 이 군사 조직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살이 벌어지니까 르완다로 돌아옵니다. 르완다로 돌아와서 이제 뭐 르완다 애국전선 이런 조직들이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영웅이 폴 카가메, 지금 대통령인 폴 카가메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전을 끝낸 것을 이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르완다에서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날이 아니라 그때 내전을 끝내고 그 후투족 그 사람들이 학살이 막은 거, 그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투치족의 정권이 들어섰죠. 이제 카가메가 대통령이 된 거는 2000년이었는데 그 전에도 카가메가 거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카가메는 진정한 영웅이었죠. 영웅이고, 보면은 굉장히 지적으로 생긴 것도 키도 굉장히 크고,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6월 달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할 때도 왔었는데, 근데 이 카가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웅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르완다에서 앞으로 후투, 투치 이런 것은 없다. 마냐 르완다 민족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서 이 예전에 신분증에 부족 적는 거 절대 안 되고, 모든 것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차별을 싹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러니까 다시는 그것이 재현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의 관건인 거예요. 진짜로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가 작아요. 한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작아요. 아프리카의 내륙에 있어요.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땅은 또 완전 구릉지대예요. 르완다의 내전 당시를 그린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밀 콜린스라는 호텔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밀 콜린스가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유골랭스라 그래서 1000개의 언덕,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라는 이제 그 불어 거기서 나온 건데, 정말 구릉지대고 수도도 그렇고 진짜 지형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발전의 평지가 없어요.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해요. 발전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다음부터 아그로깡으로 강력한 규율, 군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동네에서 지금 1진이에요. 제일 그렇게 작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군인들, 그 해방시킨 그 애국전선에서 시작된 군기 딱 잡혀 있고, 얘네들은 정말,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그 동네에서 못된 짓도 살짝 해요. 옆에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엄청 큰데, 중앙 수도는 저쪽에 있고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르완다랑 맞닿은 곳에 거기가 바로 그 히토류와 핸드폰에 들어가는 코발트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거기 군벌들이 문제를 키우려는데 르완다는 자기네 땅 아니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넘어가서 빼앗아 와요. 르완다 입장에서 영악한 거고 사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동네에서 이제 말빨개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하고 작지만 독한 이런 나라가 되었고 제노사이드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저런 거예요. 뭐 나치 정당이 누구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 후투 투치가 한 지역에 다 섞여 살면서 다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남편이 우리 오빠를 죽이는 다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벌어진 지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얽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후투족이 자기네 후투족인데 투치 여자랑 결혼한 후투족한테 네 와이프 네가 죽여라.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이 내가 뭐 이랬을 때면 이 집에 맡겨놓고 애 좀 봐줘 했는데 후투가 우리 애들을 죽이려 할 때 이 집에서 숨겨주기는커녕 쟤네 저기 숨어 있어.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80만 명이 적게 잡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다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유가족들 얼마나 희생의 범위가 컸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처벌은 해야 돼요. 하지만 처벌하기 너무 힘들죠. 다 처벌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거, 반인도 범죄 처벌이라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폴포트 아직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처벌이 늦어지는 거. 예를 들면 옛 유고연방의 내전, 그거를 UN 법정에서 처벌한다면서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헤이그에 있는 재판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인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예를 들면 특정 독재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절대 외국의 손을 왜냐면 그걸 처벌하는 과정에 또 외국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 들어온다. 올바른 가치관일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절차상 정치적으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형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는가 하면 르완다는 그런 게 특정 독재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 안에서 12명 사이에서 뭐 3명은 가해자고 4명은 피해자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지역마다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사라는 그 반인도 범죄와 마주하는 그 어려운 일을 르완다는 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제적으로 관련된 것도 약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부가 뭐 부룬디나 이런 주변 나라로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웃한 탄자니아에 유엔과 함께 국제법정을 만들어서 일부는 재판을 하기도 했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 벌어진 거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벌어진 것 중에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휩쓸려 다니거나 이런 경우 다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일부는 실제로 청소회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미화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노사이드와 반인도 범죄 처벌에 굉장히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사와 마주한 측면이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부족 그런 거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젠더 평등입니다. 이게 그때 학살이 벌어질 때
가해자인 후투족들의 선동가들이 막 방송하고 라디오로 다 죽여라라고 선동을 하면서 후투 10계명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후투족은 앞으로 이 10개의 계명을 따라서 투치를 척결해야 돼라는 건데 1번부터 3번이 여성을 겨냥한 거예요. 원래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한다예요. 씨를 말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한 게 독일 나치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강간이 조직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제노사이드였던 거고. 근데 이때 그래서 일단 투치 여자는 투치를 재생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투치 여성이 직장이나 가게에 있거나 경제활동하는 거, 이것도 다 투치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다음에 후투 여성인데 투치와 결혼했거나 투치와 사귄다, 안 된다. 여성들은 겨냥한 거였어요. 그래서 르완다는 이제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그 지구상 가장 진보적이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헌법이 사실 지금 르완다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평등하냐면 지금 르완다 하원에 80명 의석 중에 46석. 여성이 더 많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세계의원연맹에서 젠더 평등에 기여한 세계의원을 뽑아가지고 상 주는 거 시상식을 르완다에서 했습니다. 여기 의회가. 그리고 지금은 조금 순위가 떨어졌지만 그 유엔에서 유엔 기구에서 매기는 그 젠더 갭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북유럽 국가들 다 하고 항상 5, 6, 7위를 했던 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댓글 달죠. 저렇게 가난한 게 좋아 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냐면 이 공무원이나 선출직 이런 건 당연히 젠더 동수 할당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일반 민간 기업에 민간 기업, 병원, 뭐 학교 이 모든 것에서 이사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거를 무조건 3분의 1 여성 할당 혹은 절반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뭐 하물며 노소용 같은 사람도 재산 형성 기여 이거 이혼할 때 그렇게 소송해야 되잖아요. 르완다는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재산은 남녀 공동,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해준 르완다의 그 남성 변호사가 열심히 저한테 그 집문서 꺼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폭력이 벌어진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때렸다 신고하면은 우리는 뭐 왜 격리를 안 시키냐면 무조건 잡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꼭 잡아가라고까지 한 건 아닌데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너무너무 여기는 안전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는데 르완다에서 남성들이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태도가 조신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신선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남성일수록 이렇게 몸을 약간 줄이는, 축소하는, 한국처럼 쩍벌남? 그거 다 그것도 전부 다 그런 뭐라 그러나 그 우월감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르완다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조신하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거기에 약간 억압을 걱정하는 면도 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카가메 정부가 그렇게 많은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해요. 가서 보면 대체 카가메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나 30년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카가메가 지금까지도 입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7월 15일에 대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정선거가 있느냐? 안 해요. 거기 비판적인 분들도 그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죠. 모두가 지지해요. 근데 그럴 때 이건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딴 데처럼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뭐 강도도 많고 막 총 들고 설쳐대고 막 그렇게 뭐 싸움 나고 그런 것과 이 정도와 르완다 그리고 되게 그 정보화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키갈리 시내는 저거거든요. 그 전 시내 그 무료 퍼블릭 와이파이거든요. 그거 지금 전국에 깔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르완다, 우간다에서 돈이 계속 없었던 거는 나중에 가이드한테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좀 처음 한두 푼 빌리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빌렸는데, 이게 ATM을 찾으려 그러면
저는 일단 거기 현지 계좌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ATM이라는 거는 은행이 있어야 돼. 은행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여러 곳에는 은행들 아직 안 깔려, 은행들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유선 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무선과 폰뱅킹 그런 핀테크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ATM을 저는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잡한 거고, 거기서는 다 개개인들 전부 다 이거 모바일로만 다 돈 거래를 해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고 뭐 이것저것 개발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재에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에는 얼마만큼의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게 좀, 여기서의 민주주의가 1인 1표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1표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갑자기 직선제했을 때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 북아프리카처럼 이슬람 세력이 과대표되어서 이슬람주의로 가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론은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 하지 말란 말이냐, 성장할 때까지는 독재를 참으란 말이냐, 거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얘기하는 거냐, 얼마만큼 살면 그때부터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대체로 이게 원칙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냥 귀납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나라들의 그냥 통계를 내봤을 때 1인당 GDP가 4,000에서 6,000달러 선에 이르렀을 때에는 대체로 민주화 단계에 절차를 밟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아직도 이 나라들 거기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게 펜테크를 하고 그래도. 근데 결국은 이제 루안다는 카가메를 지금 대단히 욕할 거 없어요. 청소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내전을 정리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비난하기는. 들어온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룰이 잡혀 있고, 그래서 루안다 사람들도, 루안다 그 변호사님이 케냐 같은 데 가서, 케냐 훨씬 경제 규모 크고 더 잘 삽니다. 길에 왜 신호등 없어가지고 길 건너기 힘들어서 눈치 보면 건너드는 거, 길 건너기 힘들어서 난 거기 싫더라 이럴 정도예요. 아, 루안다는 군기 잡힌 나라. 근데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죠. 앞으로는 카가메 이후에는 그래도 개중 이게 현명한 거다, 가장 나은 거다라 그래서 때로는 바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낫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훈련의 기간을 아직은 이제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네. 조금만 더, 이건 제가 이제 그 시에라리온에서 이게 소년병들에게 팔 잘린,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대화는 점점 사파리 투어는 어디로 가고 점점 우울하게 짝이 없는 이런 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보면은 보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갈 때마다 내가 다시 또 아프리카 오면 사람도 아니다, 내가 또 아프리카 가자말 하면 내 입을 꿰맨다 막 하면서 이제 다녔던 옛날에 아주 이 슬픈 이제 이렇게 가나의 수도 아크라. 가나는 괜찮아요. 괜찮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했기 때문에 가나는 크기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무슨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에는 뭐 볼리바르주의,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중동이다 그러면 이 옛날에 이집트 그 나세르의 범아랍주의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도 범아프리카주의라는 게 잠깐 있었는데 그걸 이끈 게 가나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대체로 1960년에 많이 15개인가가 독립을 하고 1960년대에 많이 독립을 해서 많이 독립을 했는데 가나가 제일 먼저 5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중요한 나라이지만 이런 것도 있고 뭐 좋은 데도 있고, 코트디부아르에서 이거는
사고가 난 차가 폐차의 차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타고 다녔던 택시예요. 택시에 8명씩이나 태워가지고 정말 막 그런가 하면 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같은 도시는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여기가 석호라고 부르는 거, 라곤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모기는 전엔 많습니다. 여기는 진짜 말라리아의 본산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색감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동화뱀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동화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동화뱀이라서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동화뱀 그러니까 가나의 황금 해안 여기 그 가나 수도 아크라 이런 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라고스의 슬럼가 수상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저는 수상촌인 것 같아요. 땅에 손 꽂을 땅 하나 없는 사람들이 물 위에서 사는 거죠. 물 위에 집을 짓고. 캄보디아도 저기 있죠. 똘레삽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안 가봤지만 남미에도 티키타카 이런 데도 있다 그러고 보르네오 섬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코트디부아르의 가난한. 그런가 하면 남아공의 고래의 도약. 이거는 너무 멀리 있는 거를 사진기자 선배가 이렇게 땡겨서 찍어준 건데 저는 여기 캡타운에서 고래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음파가 이렇게 뭔가를 에워싸고 있는 처음에 인식을 못해요. 소리로 안 느껴져요. 약간 가는 진동 같은. 그런 거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톨타 벤츠? 뭐가 떨어져서 좋다는 걸 이렇게 다 붙인. 여기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근데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들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게 뒤죽박죽인 아프리카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 예쁜 축구 소년들. 이거는 조금 굉장히 그래픽한 이미지인데 이렇게 피부가 없어지는 궤양에 걸린. 그래서 굉장히 요즘 보면서 제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 고개를 돌려야 되나 어느 것이 저 사람에게 덜 실릴까 고민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지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사실 한국에서는 6.25 이후로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을 응급실이 아니면 볼 일이 그러니까 피부가 없어지는 경우 처음에는 되게 못 보겠던데 한 30분 지나니까 제 눈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이 바오밥 화면 너무 멋있죠. 이 아가들 너무 귀여운 아가들 얘들은 피부가 정말 고와요. 비단 같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고와서 제가 한 아기 엄마한테 좀 만져봐도 되느냐 너무 고와요. 너무 비단. 자, 이제부터는 멋진 아프리카. 이거는 케냐의 마사이마라라는 곳입니다. 케냐의 그러니까 케냐, 탄자니아 이쪽에 그 대초원, 아프리카 이렇게 거대하게 가로지르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는 게 있어요. 대협곡인데,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대협곡 기준으로 동아프리카와 이제 곧 두 대륙, 곳은 아니고 몇백만 년 뒤에 두 개의 대륙으로 갈라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협곡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협곡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게 협곡인 거예요. 산지와 산지 사이에. 그 대협곡에 이제 초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을 얘기할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있어요. 그 최두천 교수님이 윌슨의 제자인데, 그분이 책에서도 재인용된 걸 봤는데,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진들, 도시에서부터 온갖 사진들을 놓고 마음에 드는 데 골라봐라라고 하면 제일 많이 고르는 사진이 저 푸른 초원이래요. 그러니까 숲은 안 돼요. 왜냐면 숲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에요. 미지의 동물 있고 위험이 있는. 나무가 있긴 있는데 시야가 확보된 저 푸른 초원. 거기가 어디냐면 케냐와 탄자니아의 초원지대입니다.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왔던 것, 이런 그러니까 고인류학에서 최초의 인간 루시 막 이런 거 나오고
고인류학자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호모 모모모모들 그들이 내려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케냐와 탄자니아의 초원지대입니다. 이런 곳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거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사파리 관광의 핵심이고 제일 그런 것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세렝게티예요. 다큐 많이 나오는. 그게 이제 케냐령인 곳이 마사이마라라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 마사이마라인데 여기는 사진이 굉장히 좋은 건 제가 아니라 사진기자 선배가 찍어줬기 때문에 이 치타들이에요. 치타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분명 여기 치타가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저쪽에 왜 얼룩말이 뛰고 먼지가 있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사냥하고 있었던 네, 그런 거고. 아, 멋지죠. 이게 바로 이 마사이마라의 초원에는 아마도 그랜트 가젤이라고 부르는 진짜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도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관광 얘기를 하자면 이 관광 중에 게임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파리 차량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 그건 진짜 제가 절대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하는 데들은 말라리아 이런 거 없어요. 여기 건조하거든요. 여기는 건조합니다. 건조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말라리아 이런 거 없고. 그래서 그 유명한 데가 이 탄자니아 세렝게티, 케냐의 이런 것들. 남아프리카 크루고파크에서 안 가봤는데 여기는 이미 20년 전에도 동물 별로 없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 이 오카방고 삼각주라는데 여기 늪지대가 있어요. 여기 너무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고 뭐 이제 그렇고 예, 근데 이게 바로 누라는 동물들이에요. 이렇게 예, 소의 일종인.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는 일단 이 케냐 탄자니아의 대초원은 경치가 압도적이에요. 쫙 펼쳐진 이 초원. 예,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암버셀리 같은 데는 이제 케냐 땅에 있는데 저 멀리 킬리만자로가 보여요. 탄자니아에 있는. 저도 킬리만자로에서 가본 거 아니고 보기만 했는데 어차피 저는 안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는 경치가 정말 광활하고 끝내주는데 이번에 가봤던 우간다는 어떤 게 좋았냐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걸 보는 게 있는데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이런 걸 보는 건데 우간다 같은 데는 일단 동물이 코끼리가 많아요. 이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코끼리가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서 하마를 보려면 하마는 물에 살거든요. 늪지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우간다에는 그게 가까운 데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 개체수가 굉장히 많고 하마 개체수도 많고 한 수로에 5,000마리에서 굉장히 우간다에서는 아주 너무 재미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들의 탄자니아, 케냐, 루안다, 우간다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네. 커피는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거기는 마트 가면은 진짜 한 벽이 다 커피 브랜드여서 우리가 뭔지 몰라갖고 좀 잘 사귄 줄 알아서 저는 그냥 그럴 때 그냥 한국인들 많이 찾는 거 교민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커피 진짜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루안다, 우간다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숙소에서 아침에 주는 커피가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그리고 우간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고 또 하나 우간다의 장점 여기는 이제 이 마사이족 저는 이제 이런데 아프리카에서 무슨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 대씩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건 관광용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의 전통 문화, 토착 문화라는 거는 그 토착 집단의 늙은 남성들을 위한 문화일 뿐입니다. 여기에 여성들 이거 딱 이런 거 그냥 우리 비즈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거를 꿰기 위해서 이런 집에 이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어둠컴컴한 데서 요만한 창문으로 빛 정도 들어오는 데서 눈이 빠지게 이거 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권 침해에다가 너무너무 심해서 근데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소수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간다나 루안다 같은 데서는 우리가 피그미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더 남쪽에 가면은 우리가 부시맨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쿵족, 산족 혹은 쿵산족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초원지대에서는 마사이족
마사이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부족 중에 하나죠. 왜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부족이 뭐가 있냐면 피그미 이런 거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은 아직도 피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피그미라고 하고 이번에 그 피그미존 마을을 찾아갔었는데 실제로 작긴 작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 안타깝죠. 그리고 이 마사이족, 그 다음에 유명한 부족이 남부 아프리카에 줄루족이라고 있어요. 뭐 샤카 줄루 하는 줄루족. 거기는 유럽인들이 보면서 전략 전술을 배워가지고 18, 19세기에 대제국을 금방 망했지만 건설했던 줄루족이 있고 지금도 그 남아공에서 가장 많고 센 부족은 줄루예요. 근데 만델라 할아버지가 코사족이어서 남아공 그 흑인 집권당 안에서 뭐 정치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마사이족은 숫자는 적은데 왜 유명하냐? 마사이는 노예화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유럽인들이 노예로 끌고 간 수가 없었던 부족이라고 해요. 마사이를 노예로 끌고 가려고 잡았다? 걔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마사이의 통과 의례가 그러니까 왜 소년이 남성이 되려면 통과 의례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해요. 숫사자를 잡아가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럼 못 죽이면 그것도 죽거나 그는 좀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케냐의 주류 민족은 키쿠유라고 불리는 쪽이에요. 마사이는 진짜 한줌이에요. 근데 한줌인데 그래서 그 키쿠유족인 친구,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 케냐 사람들은 다 도시에서 다 살죠. 도시에서 옷 입고 이런 거 사는 거 하는데 그 키쿠유족이 마사이의 이 빨간 망토를 보면은 사자도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빨간 거 이거 다 이거 유럽인들이 와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사자가 키쿠유를 보면 어떠니? 제가 미쳤니? 우리가 도망가야지 그러던데. 예, 근데 뭐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트럭 운전사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에이즈도 엄청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마사이 사이에는. 근데 아무튼 마사이는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뭐 잠시 새길로 세자면 부시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와 우간다 사람의 유전적 거리가 유전자 지도에서 모든 아프리카 사람과 부시맨의 거리보다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인류의 가지가 내려올 때 이 한 가지가 부시맨인 거고 나머지 갈라져 나온 가지에서 나머지 모든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는 부시맨과 흑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최악자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아공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간 때나 흑인이 아프리카에 온 때, 거기 남아공 지금의 남부에 온 때나 같은 시기에 왔다 라고 주장하고 흑인들은 우리가 먼저 왔다고 주장하는 거고 거기 근처에 살았던 부시맨들은 사람으로 모두가 안 친이 약간 그런 식이 됐던 거고 지금 보호구역 안에 알코올 중독 내지는 관광자원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마사이도 그래요. 이제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국경 일부는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없어요. 이유는 동물들과 마사이가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목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게 게임 드라이브고, 초원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달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자가 사냥을 해서 버팔로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야생동물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 3대 영장류,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중에 오랑우탄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사는 거고, 고릴라와 침팬지는 이제 아프리카에 살아요. 근데 고릴라 중에도 고릴라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낮은 데 사는 것과 높은 데 사는 것. 낮은 데 사는 로울랜드 고릴라라는 저지 고릴라라고 부르는 것과 마운틴 고릴라, 산악 고릴라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는데 이 마운틴 고릴라는 세계적인 진짜 멸종 위기종이에요. 지금 세계에 1052마리인가 57마리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의 에코투어하는 지역들은 정말 철저하게 감시해요. 에코투어는 그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운틴 고릴라는 우간다,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딱 그 세 나라의 국경지대 그 세 나라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은 가계 계보도까지 어떻게 됐고 출생신고 혼인신고까지 이거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이번에 사실 이걸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인증서도 줘요. 근데 이거는 저거죠. 가려고 그러면은 퍼미션을 그 돈을 비싸게 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간다로 가는 게 루안다로 가는 거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루안다가 아니라 우간다로 들어갔었는데 숫자도 우간다에 더 많은데 루안다에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서양에 엄청 유명한 여성 영장유학자가 루안다에서 이렇게 살해된 일이 있어요. 다이앤 포시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영화로 만들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이 동물 매니아들한테는 좀 신화화되면서 그게 루안다에서 약간 상징성이 있는데 우간다에서 그래서 보는데 이거는 새벽에 가는데 일단 그 전에 한 2-3달 전에 퍼미션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의 전문 가이드 그게 저의 여행 가이드 말고 별도로 가면은 이 쫙 안내를 할 수 있는 전문 레인저 위장복 같은 거 레인저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총든 레인저 하고 그 다음에 트래커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 정확하게 고릴라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못 보면 다음엔 관광 안 오니까 그런 트래커들하고 그 다음엔 짐꾼도 쓰라 그래요. 짐도 없는데 그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라 그러고 그리고 한 팀에 그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줄 서갖고 팀을 자르는데 한 팀에 8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릴라를 만날 때까지는 이렇게 완전 숲을 완전 밀림을 헤매고 다니지만 만난 순간부터 1시간 딱. 왜냐면 그걸로 넘겨서 더 있으면 고릴라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처음 딱 가서부터 그래요. 여기는 인간이 버스트인 곳이 아니다. 무조건 거기는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이번에 가서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그 고릴라 일정은. 왜냐면 우리가 고릴라한테 코로나19 같은 거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옮기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관리는 그래서 뭐 아까 그 게임 드라이브 같은 것도 전문 레인저 딱 차량이랑 굉장히 관리 엄격합니다. 그거를 어기고 무슨 뭐 차 밖으로 나갔다가 동물에 습격을 받았다고 해외 토픽에 전 세계 언론에 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고릴라를 보러 갔는데 고릴라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고릴라가 나를 공격해서 만약에 레인저가 부득이하게 그 고릴라를 사살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럼 전 세계에 한국의 어글리 코리안 관광객으로 다 이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시험 없이 사는데 그냥 가고 루안다에서 과거에 오랑우탄 트레킹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에서 하면서 해봤는데 침팬지랑 오랑우탄은 트레킹에서 좀 비추해요. 걔네들은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저기 하늘 꼭대기에 나무 저기 있는 거 맞아? 막 이런 거고 고릴라는 안 그래요. 고릴라는 사람들 친화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위협으로 안 느끼고 무관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새끼 얻고 가는 거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고릴라는 완전 추천. 고릴라 트레킹은 정말 재밌습니다. 1시간 뒤에 나가라 그래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사막 투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온라인 사파리 플랫폼과 이런 걸 통해서 요새는 모든 여행을 다 계획해서 정말 그냥 너무 쉽게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안 비쌉니다. 당연히 어떤 면에선 비싸요. 외국 여행이니까. 유럽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도 거리도 위험부담도 모든 게 제가 보기에 유럽하고 똑같아요. 그냥 유럽에 가도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비용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비용을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열흘 이상 이런 게임 드라이브를 한번 그냥 끝장을 보겠다. 당연히 비싸죠. 그 차량 뭐 도요타 뭐 랜드크루저 이런 거 그건 비싸지는 거고 뭐 관광 그런 거 한 3박 4일 하고 나머지는 또 뭐 이렇게 옮겨다니면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러면 숙소를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럭셔리하게 해야지 아니고 나는 버짓 플랜 그냥 알뜰형으로 하겠다. 근데 진짜 그거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준비물 이번에 가서 옛날에 괜히 샀던 사파리 잠바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던 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파리에는 사파리 잠바를 입고 와야 되더라. 트레킹을 하려면 트레킹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저처럼 아웃도어 안 해본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시원해서 우간다,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안 가봤는데 얘네들 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맑고 너무나 시원합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서울이 제일 더워요. 이 올 여름 같은 서울에 이런 더위에 제일 더워요. 그런 거 없고. 데프리카 이게 아니군요.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서는 더울 수 있어요. 네. 근데 관광 가는 곳에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완전히 뭐 건물 고층 빌딩들에다가 무슨 뭐 다 똑같고 이런 면도 있고 그런데 바로 거기서 건물에서 바로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흙길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가 하면은 가서 저도 이제 패키지 거기서 현지 패키지한 거 동생이랑 둘이 다니는데 차 안에 막 보조 배터리랑 사고 비싼 용량 엄청 큰 거 사고 갔더니 차 안에서 이제 와이파이랑 충전 다 되고 근데 그런 면도 있고 또 일이 안 되면 자기들끼리 This is Africa 자기들끼리 이게 아프리카야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집단을 하나로 뭉뚱그려 얘기하면은 중국인들은 시끄러워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아프리카는 대체로 대륙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저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경상도 사람들은 시끄러워 라고 얘기를 해본다. 시끄럽죠. 그런데 그게 사투리가 억양이 시끄럽게 들리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동안에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만방자하게 시끄럽게 구는 측면도 있고 근데 그 중국 사람들도 성조가 있어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대만 사람들과 차이 나는 걸 보면 사회화된 측면도 있고 근데 또 그게 우리도 옛날에는 어디 가면은 뭐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시끄럽다 라고 했다는데 한국인들이 지금 중국인들이 시끄럽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발 단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게 죄인가요? 범죄인가요?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런 아프리카는 한국 분들이 사업하거나 가시면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만 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여서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를 통역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다닐 거면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나한테 잘해주고 나의 비위를 맞춰줘야 내가 팁도 더 주고 한국 대사관에도 저분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줘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틀째 되는 날에 나한테 막대하고 돈 떼어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신기한 거야. 아니 이 사람 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 내가 당장 소개시켜준 쪽에 대사관에다가 저 사람 끊어라라고 하지.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만 생각하고 그렇게 근시안이냐. 그게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는 나름 그 나라의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고와 상관없이 사회적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도 이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을 때, 확신을 못할 때 나는 한국인이니까 우리 내일도 만날 거잖아. 일주일 뒤에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 관계가 지속되어 본 경험이 없으면은 오늘 당장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저러는 게 흑인이라서 유전적으로 흑인들은 머리가 나빠서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인종주의인 건데 이게 여기에 사회적 신뢰 수준이 이 정도로 낮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 지금 문화가 이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은 요만큼 주고 내일 이만큼 줘야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려고 그러면 욕 나오고 열받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럴 때 이유를 얘는 왜 이러지 대체? 이유를 이렇구나. 그래서 모든 게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이 궁서체에서 저의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아프리카를 자꾸들 돕겠다고 하세요. 특히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 종교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자꾸 가서 선교한다면서.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거기에 단기 선교 이런 거 하러 가면서 그 돕겠다고 가시는 분들 보면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케냐의 나이로비의 아이들은 서른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황당해서, 케냐의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만데 케냐 아이들이 왜 서른을 못 넘기고 죽어요? 물론 서른을 못 넘기고 죽는 애들도 개 중에는 있겠죠. 어느 나라나 있듯이. 가난한 애들도 많을 거고 병든 애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 근데 그런 식의 것을 재생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에, 그러니까 구호단체들끼리는 특히 유엔기구라든가 큰 단체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다 있어요.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저보다 한참 선배들 제가 정색을 하고 왜 이렇게 쓰시느냐라고 해서 약간 껄끄러워진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저는 그럴 때 일부러 화를 내거든요. 이렇게 해주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돕고 싶으면 선교하러 가지 마시고 거기 가 있는 선교사한테 돈만 내면 됩니다. 그 본인 갈 비행기 표 돈을 내는 게 100만 원 돈으로 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보는 것도 좋고, 가서 여행하러 가가지고 보고 안타까워서 돈을 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권장합니다. 그냥 가서 우리 흔히들 경제가, 이게 보면 구호개발 원조보다 시장에 의존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시장에 맡기는 측면이 있는 게 거기에 경제를 키워야 돼요. 가서 여행 가서 흔히 다른 나라 가서 하듯이 관광하고 물건도 사고 커피도 사고 돈 쓰고 그 나라의 경제가 커지게 하고 가서 돈 쓰고 그렇게 해라. 괜히 가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여기 와서 불쌍한 아이들, 그 불쌍함을 마음에 새기고 돈을 써라. 라고 저는 정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무 좋은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불쌍한 아이들한테 선교하고 왔어라고 할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비행기 표 값을 그냥 여기서 송금하지 그러셨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국어를 할 때, 그럴 때 진짜 그 순간에 정말 오만 가지 그 갈등을, 이 아이가 이럴 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힘들어요. 원칙적으로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계속 국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현지의 그 NGO들이나 활동하는 단체, 지역 커뮤니티에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애가 와서 나한테 단돈 1,000원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1,000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너무 주고 싶어져요. 진짜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그래서 가서 돕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부하시라라는 앵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즐기시고 돈도 쓰시고 동물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